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실전 부동산 투자 실무를 강의하게 될 한국생산성본부의 고선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시장 환경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항에 보시면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투자 환경이다 그랬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나빠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정부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부터 보시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 경제 상황이 이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 상승기냐 하강기냐에 따라 당연히 부동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호황일 때는 상승기일 때는 생산, 고용, 소득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하면서 유동성도 확대되고 즉 화폐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발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인구가 다시 도시로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신도시 개발을 이제 인구가 정체되니까 않기로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 큰 신도시가 아니라 부분적인 신도시 개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경우다. 가격도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불경기 때는 반대겠죠. 생산도 줄고 그러니까 이제 고용도 줄여야 되고 소득도 줄고 소득이 줄으니까 주택 수요 등등 이제 소비가 또 줄어들고 악순환이 또 반복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안전한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제 보수적인 소극적인 경향을 갖게 되고 자금 운용도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가 많이 위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하게 된다. 일반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 부동산 경기도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최근의 상황은 우리 경제가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이제 3%도 안 되는 이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저성장의 문제는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뭐 이건 일상적인 문제가 됐다. 선진국도 성장률이 이렇게 안 높거든요. 어느 나라나 OECD 국가들은 뭐 우리와 그 큰 차이가 없는 뭐 높아도 약간 높은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신도시나 뭐 부동산을 대규모로 개발하거나 그러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 금리가 영향을 많이 주는 이유는 부동산의 가격은 아주 고가이다 보니까 자기 자본만 가지고 이걸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하죠. 실수요자도 대출 받아서 매입을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목적이라면은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큰 변동이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저울과 같이 이렇게 저울이 있다 그러면 수요 또는 공급이 조금만 초과 공급이 되거나 초과 수요가 되면 바로 가격은 기울어진다. 특히 부동산, 주택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고 따라서 생필품은 더도 필요 없고 덜도 필요 없고 딱 그만큼만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양보다 조금만 많아도 가격은 크게 떨어지게 되고 필요한 양보다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은 또 엄청 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리가 변동하게 되면 예를 들어 금리가 내려간다. 최근처럼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특히 그 실수요자도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투자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거고 그럼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은 크게 상승하게 된다. 그게 금리가 그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이 금리 변동과 같은 또는 대출 규제와 같은 이 금융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여튼 그 금리는
뭐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거나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그만큼 금융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위축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거래도 이제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해서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킬 확률이 높은 거죠. 또 이제 그 화폐 부분으로 볼 때도 금리가 뛰면 자금이 금융 부분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고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즉 저축을 많이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부동산 금리가 하락할 때는 투자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비용이 전략이 되니까 이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때 뭐 당연히 부동산 투자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금이 이제 유동성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 있는 자금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나 다른 실물에 그만큼 투자를 하게 된다. 똑같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상환 여력이 또 높아지잖아요. 대출받은 사람들의. 그러면은 구매력이 높아지고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럼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레버리지 이펙트는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차입금, 즉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레버리지 효과죠. 그러려면 이 대출 금리보다도 부동산 부분, 실물 부분의 수익률이 더 높을 때 가능하죠. 이걸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다.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려면 금리가 하락해야죠. 금리가 떨어져야 대출 금리보다도 부동산의 수익률이 높게 되고, 그래야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수 있죠. 마이너스의 레버리지 이펙트는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때 생길 수 있죠. 실물에서의, 즉 부동산에서의 수익률보다도 대출금리가 더 높다. 그럼 투자 못하는 거죠. 투자가 위축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금리가 하락할 때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본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차입금, 레버리지가 바로 차입금이 되겠죠. 그 차입금을 지렛대 삼아서 투자하게 되면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10억 원 있으면 10억짜리 부동산 하나만 사는 것보다는 10억을 또 대출받아가지고 20억 원으로 두 채를 사는 것이 자기 자본 10억 원에 대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주택의 구매력이죠.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PIR을 쓰는데요. PIR이란 Price, 가격, 주택의 가격을 나타내요. 분자부택이라거든요. 주택의 가격. 분모는 인컴, 소득, 연간 소득, 가격, 연간 소득, 비율. Price to Income Ratio, 그래서 가격, 소득, 비율. 가격, 소득, 비율이죠. 그 중간층의 가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중간 정도의 주택 가격이 연간 중위소득 계층의 소득보다 몇 배나 비싸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는 뭐 그때그때 좀 변동이 있지만 뭐 4.5, 5 대위 정도 되는데 서울은 9점 몇이 되니까 10점 된다, 대략 그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전국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데, 서울만 놓고 보면 좀 높죠, 이것이. 소득을 10년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다 저축을 해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대략 10이니까.
근데 강남권은 더 비싸니까 10년이 아니라 뭐 15년, 또 더 좋은 집은 더 15년 이상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 겨우 집 한 채 살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PIR이 높다. 그 말이죠. PIR이 높다는 것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그 말은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 말이죠. 따라서 PIR이 낮아져야 주택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건데 PIR이 낮아지려면 가격 소득 비율이 내려가려면은 주택의 가격은 안정화가 되고 경제가 성장해서 소득은 그보다 더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PIR이 내려가고 이거 자꾸 낮아져야 5가 아니라 4, 10이 아니라 9, 8 내려가야 주택 구매력이 높아지죠. PIR이 내려가 주택 구매력이 높아진다. 이 PIR, 즉 이 주택의 구매력과 유동성, 시중 자금이죠. 이것이 그 주택의 그 매수세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확장금융 정책을 통해 유동성이 풍부해야 그리고 경제 성장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안정적일 때 매수세가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대출 규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총량으로 규제할 수도 있고 LTV나 DTI를 통해서 규제할 수도 있죠. loan to value 그래서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 비율 우리가 그 흔히 담보 인정 비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담보 인정 비율. 야는 데트 서비스 원리금 상환액 소득 인컴에 대한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1년 동안의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얘는 총 부채 상환율이다. 얘는 뭐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5억만 대출한다면 담보 인정 비율은 50%인 것이고 1년 연 소득 중에 원리금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뭐 40%까지만 한다라든가 수시로 이제 또는 지역별로 변동시킬 수 있는데 이런 LTV나 DTI를 통해서 대출을 규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정부 정책 중에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재정 정책은 이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세금을 더 걷는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인 거죠. 세금은 국민의 재산을 누가 세금을 뭐 내고 싶어야 되겠어요? 내야 하니까 별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 금융정책은 이 통화량과 이자율을,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이죠. 통화량을 늘려서 대출을 늘린다. 통화량을 줄여가지고 긴축을 해서 대출을 줄인다. 금리를 올리고 내린다.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지 거저주는 것이 아니죠. 그 누구한테서 뭘 뺏어온 것도 없죠.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는 없는 거죠. 강제로 뺏은 것이 없어요. 대출해 준 거지 그냥 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세금 강제로 뺏는 것이고 세출도 복지정책으로 준다거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방금 보신 이 금리라든가 금리 또 DTI라든가 LTV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금융정책이고 이러한 정책들은 국회 동의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고 그 효과도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금리나 대출 규제가 부동산의 수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수요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거래량,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옛날에 부동산 가격이 쌀 때는 금리의 변동이
이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아주 비싸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대출이라든가 금리의 변동이 이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가격, 거래량 이런 것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수요와 공급. 그런데 이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엄청나게 또 많이 있겠죠. 어쨌거나 이 수요와 공급, 수급 상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동산은 다른 제품과는 달라서 이 국지성이 있단 말이죠. 강원도에는 주택이 남는데 서울은 부족할 수 있고 그럼 강원도에 남아 돌아가는 주택을 서울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 이동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동산은 지역 간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수급의 문제는 지역적으로 세부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대형은 공급 과잉인데 소형은 또 공급이 부족할 수 있고 또 주택은 공급이 과잉인데 오피스텔은 또 부족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또 평형별로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평형별로 유형별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안 좋은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리 나빠도 일부 지역은 또 경기가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 세워야 된다. 또 유형별로 또 평형별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세 가격.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그런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뛰면 결국 이것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전세값은 매매가의 한 50%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봤고 따라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 60%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세입자가 부담을 느끼고 차라리 대출을 받거나 자기 돈을 좀 더 합쳐서 매매 수요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최근에는 지금 전세값이 많이 뛰어가지고 매매가의 7, 80%가 보통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최근에는 매매 가격이 전세가의 7, 80% 이상이 돼야 매매 수요로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좀, 이제 확실히 좀 바뀌고 있고. 근데 그것도 유동적이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매매 가격 대비 80% 수준이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을 하면 그래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안 바뀌겠지. 설령 70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70밖에 안 되어도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겠지. 이게 유동적인 것이지 꼭 70, 80% 이런 거 가지고 매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획일적으로 정형화해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대략 한 7, 80% 이상이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 아무래도 매매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뛰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집을 사겠다. 약간 대출만 한 20, 30% 받으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가격이 조금 하향을 멈추고 상승을 하고 있고 정부도 과열을 격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세금. 이 세금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데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다든가 종부세를 가지고 합산해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거나 또 실거래가를 과표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세무조사, 자금 출처조사 이런 것을 강화한다거나 당연히 이런 경우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가격과 거래량을 떨어뜨리겠죠. 반대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하겠다. 설령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미분양 신규주택을 산 경우에는 훗날 그거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식이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인플레이션 때는 환물 심리가 작용하죠. 가격이 자꾸 뛰니까 화폐성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 가치가 떨어져서 불리하니까 실물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걸 환물 심리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이제 부동산의 물건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화폐성 자산, 즉 예금이라든가 뭐 국공채라든가 회사채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기보다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함께 뛰니까 적어도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더 뛴다면 또 적극적으로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는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환물 심리 때문에. 근데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뛴다면 수요는 더 늘어나고 가격과 거래량도 더 증가할 것이다. 디플레이션에 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실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불리한 거죠. 그럴 때는 환금 심리가 작용한다. 물건을 돈으로 이제 바꾸려고 한다. 그 말인 거죠. 그렇게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거죠. 투자 안 하면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고용도 악화되죠. 고용이 악화되면 소득이 줄으니까 또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또 생산을 줄여야 되고, 투자도 줄어들어야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아주 더 위험한 것이고, 그 해악이 더 큰 것이죠. 디플레이션이. 우리가 뭐 일본을 얘기할 때 뭐 잃어버린 20년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이 바로 이 마이너스 물가, 자꾸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 떨어지면 이게 생산, 고용, 소득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일본은 어떻게든지 물가를 올려보려고 기를 쓰지만 물가가 안 올라요, 잘. 많이 올라봤자 0.5% 정도밖에 오르지 않고 오히려 물가 하락할 때가 많았다. 그러니까 생산, 고용, 소득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하여튼 인플레이션 때는 환물 심리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디플레이션 때는 반대로 환금 심리 때문에 이제 물건 안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화폐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투자가 위축되면서 생산, 고용, 소득이 다 줄어들고, 이때는 생산, 고용, 소득이 늘어난다. 물론 이제 과도한 인플레이션, 너무나 거품이 생기게 되면은 이 돈이 이 생산 부분으로 안 오고 자꾸 이 가격만 올리는, 거품만 만들어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그런 투기성 자금으로 자꾸 변질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물가 상승이 과도하지만 않다면은 이렇게 생산, 고용, 소득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이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과도한 인플레만 아니라면 적정한 뭐 1년에 한 2, 3% 정도의 물가는 괜찮다. 어느 정도 그 투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디플레이션이 아주 더 문제다, 심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아까도 부동산 정책을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 가격이 상승기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냐, 이 정부 정책은 부동산 경기 진행 방향과는 거꾸로 하겠죠. 가격이 상승할 때는 긴축 정책을, 가격이 하락할 때는 확장 정책을 쓸 거 아닙니까? 즉 규제 정책을, 이때는 부양 정책을 쓸 거다. 근데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에 비춰 볼 때는 가격이 막 뛸 때 이런 긴축 정책, 규제 정책은
제법 효과가 있는데 막 가격이 하락할 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확장 정책을 써봐야 부양 정책을 써도 별 효과가 없더라. 즉 가격 상승기 때의 규제 정책이 가격 하락기 때의 확장 정책보다 이게 효과가 더 크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경기가 좋을 때 규제 정책을 쓰면 가격이 진정세를 많이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이런 사실들을 좀, 이런 현상들을 감안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 다음에, 안tik과를 2항에서는 주택시장의 현황과 전망, 지금까지 전체적인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주택시장, 상가시장, 토지시장으로 나눠서 한번 보시면 그 현황과 전망을, 물론 이제 자주 변동하고 하기 때문에 또 지역마다 다르고 뭐 평형마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형화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현황은 지역 간에 좀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의 경기가 좋았어요. 가격도 많이 뛰었죠. 수도권이 어려웠고 최근의 상황은 이제 거꾸로 지방이 이제 좀 공급 과잉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고 물론 지방도 뭐 부산 이쪽은 잘 되고 있지만 수도권이 이제 또 과거에는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가격 거래가 활발하고 있죠. 이렇게 비즈니스는 항상 사이클이 있다. 한때는 공급 과잉했다가 또 한때는 수요 초과했다가 지금 과거에는 지방이 공급이 딸려가지고 가격도 많이 상승했고 거래도 활발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대로 수도권에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거래도 활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또 전망을 안 할 수는 없고 전망을 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수도권하고 이제 지방으로 나눠볼 때 수도권은 이제 그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살아났단 말이죠. 당분간은 이제 약세에서 이제 서서히 벗어나서 상승을 하기는 하겠지만 뭐 폭등을 한다거나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뭐 110%, 서울만 놓고 봐도 90%가 훌쩍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처럼 주택 보급률이 서울이 한때 뭐 50몇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처럼 가격이 폭등하기는 어렵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상승하거나 하락은 반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그동안 가격이 많이 안정적이었다가 최근에 와서 약간 상승세를 보고 있다.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걸로 강보합세로 예상이 된다. 지방은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 공급도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그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 그것도 이제 약보합세로 이제 변할 걸로 예측은 하고 있다. 물론 지역 간의 차이는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세종시 위주로 충청도에서는 가격도 많이 올랐고 공급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일수록 상대적으로 약보합세가 예상이 되고 과거에 그 같은 지방이라도 부산, 대구 쪽은 또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가격도 옛날에 많이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지역은 또 최근에도 지금 가격도 많이 뛰고 있고 거래도 활발한 편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이렇게 충청권 다르고 또 부산 또 경남 쪽은 또 상황이 또 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를 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과거처럼 양도 차익, 그 매매 차익보다도 임대 수익, 운영 수익을 보고 이제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본 이득보다 양도 차익, 매매 차익보다 이 소득 이득이라고 해가지고 운영 수익, 임대료 이걸 보고 투자한다는 거죠. 과거에 공급이 많이 딸리던 시절에는 가격이 많이 뛰고 하니까 그 양도 차익을 보고 투자를 했어요. 특히 주택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택값이 많이 뛰고 그랬는데 양도 차익을 노릴 때에는 주택에다가
투자, 뭐 나쁘게 말하면 투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주택 보급률이 이렇게 110% 되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에 투자해 가지고는 양도 차익을 얻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운영 수익, 그 부동산을 운영해서 임대료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에 주택에서는 임대료를 많이 받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투자 성향이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주택에서 상가나 오피스나 오피스텔 이쪽으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가, 오피스텔 이런 곳에 가격이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요. 그런데 임대료는 뭐 거의 큰 변동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임대료는 안정세다. 가격은 뛰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이거나 약간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은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때는 상가에 투자하면 뭐 9%, 10% 수익률은 보통이지 않았습니까? 오피스텔도 뭐 6%, 7%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오피스텔에 투자해가지고 4, 5% 수익 내면 괜찮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익률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왜? 가격은 높아지고 있었는데 임대료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졌다.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도 이제 증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에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더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시중의 금리가 많이 내려가가지고 마땅히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 보니까 4%대 수익률도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여기다 투자는 있지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시장 현황과 전망을 보면 이 토지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죠. 왜냐하면 이 토지는 인구가 증가하고 뭐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개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에 그 수요도 별로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또 거기다 대고 그 각종 그 뭐 종부세니 이미 또 양도세니 또 개발 부담금 뭐 이런 등으로 인해서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어려움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토지 시장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태다. 그런 얘기. 전망도 이제 앞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개발 사업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토지에 투자할 경우에는 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해야 할 걸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막연하게 부동산 하면 땅이고 땅에다 투자해 놓으면 가격이 뛰어서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부 통계를 보면 물가 상승률보다도 그동안 수십 년 통계를 보면 집가의 상승률이 훨씬 높았던 건 사실이죠. 그건 과거에 그 인구도 막 증가하고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하면서 개발을 택지 개발 이런 것을 급속히 할 때 얘기였지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또 과거에도 물가 상승률보다 토지의 그 평균적인 집가 상승률은 높았지만 그것은 일부 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가격이 수십 배 때로는 수백 배 뛰어가지고 평균적인 집가 상승률이 높였던 것이지 모든 토지의 가격이 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전국의 토지를 놓고 보면은 평균 집가 상승률보다 낮게 상승한 토지가 면적으로는 더 많은 것이고 가격이 이렇게 잘 안 올라가는 토지일수록 거래도 더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에 투자할 때는 그 각종 개발 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분석을 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해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팔 때 팔기도 어려워요. 1년 걸려도 2, 3년 걸려도 매수자가 없어가지고 못 파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에 투자할 때는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돈으로만 투자를 해야지 갑자기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토지에 투자하게 되면 싸게 팔기도 어려운 그래서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큰 이항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와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요. 인구 및 가구의 변화,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추계치를 보면 원래는 인구가 2018년도에 정점을 이루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원만하게 감소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걸 수정을 해가지고 인구가 계속 원만하게나마 증가하다가 2030년도에 정점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2년이 뒤로 이제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저출산이긴 하지만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쉽게 안 줄어들고 또 해외에서 이민 오는 노동자들 그리고 또 농촌 내 총각들이 신부감이 부족해서 또 외국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그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이 출생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노력을 해서 그것이 조금은 출생률이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 연도가 2018년도가 아니라 2030년도부터 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끌어봤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인구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줄고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2030년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구의 감소가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 이런 부동산 시장에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큰 변수로 한다고 보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의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거래량도 줄을 거다. 그런 걱정을 하는데 주택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요 단위가 인구가 아니라 가구잖아요. 가구 수가 중요한 것이다. 인구보다도. 설령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가구 수가 늘어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거 아니냐. 다만 가구원 수가 4명에서 3명, 3명에서 2명 이렇게 자꾸 줄어드니까 이제 그 평형이 작은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인구 수는 당분간 감소하지는 않지만 정체한다 하더라도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 다만 가구 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은 앞으로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구 원 수가 줄어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소득도 또 경기 침체에 따라서 감소하고 이러니까 선호하는 평형도 이제 자꾸 줄어드는 거죠. 과거에 7, 80평대 살던 사람들은 60평대로 또 60평대에 사는 사람은 40평대로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다 가구 수까지 감소하면서 이제 주택의 다운사이징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 부모 얘기를 많이 하죠. 6.25 동란이 끝나고 이제 사회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늘어났죠. 휴전이 53년도에 됐고 95년부터 안정이 되면서 63년 사이에 출생을 한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재 은퇴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대략 한 50대 중반 이제 전후가 되잖아요. 그럼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퇴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이고 경쟁에 치열한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죠. 인구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입학할 때도
경쟁률이 막 세고, 취직할 때도 경쟁률이 세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또 IMF 때 그냥 실업자가 되고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처자식 먹여 살리고 퇴직을 했는데 또 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그동안 가진 돈이 없어요.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출 받아가지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상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퇴직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 대량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거나 확 줄어드니까 결국 주택을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그 여유자금으로 뭐 생활을 한다거나 할 것이다. 생활자금을 쓸 거다. 그러면 대규모 이 매도 세력으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다. 이런 그 걱정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가?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뭐 51세에서 한 59세 정도 되는데, 이 나이가. 뭐 공무원들은 60세 보장이지만, 뭐 민간 회사에서는 대략 한 55세쯤 되면 이제, 그 전에도 퇴직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는데, 이 나이면 뭐 아주 청년, 젊어요. 요즘 뭐 농담으로 15살은 빼야 한다. 60이면 옛날로 따지면 4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지금도 왕성하게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과거에 직장에서 받던 월급 그만큼은 못 받지만, 그보다 조금 낮은 월급으로 또는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계속 한다는 점. 그러니까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또 자녀가 미혼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혼인들을 다들 늦게 하잖아요. 이런저런 사유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미혼이 많고, 자녀들이. 또 그 부인도 시골이 뭐 집을 팔고 멀리 가서 뭐 시골에 있다든가 이런 것을 반대하는, 전원생활 이런 것은 반대한다는 거죠. 대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매도 세력으로 등장을 않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규모 매도 세력으로 등장을 해서 주택 가격이 폭락할 염려는 별로 없다고 본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투자의 특징과 장단점이 그 네모 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뭐 내용도 간단하니까 여러분께서 좀 보시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좀 보시면 그 특징에서 이 부동산 투자는 일단 그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그것이 개발될 때까지, 그래서 가격이 뛸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팔고 싶어도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또 각종 그 개발 정보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부동산 투자 장점은 우리가 투자할 때는 환금성, 안전성, 수익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환금성이죠. 뭐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현금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필요할 때 시장 가치로 손실 없이 즉각 원하는 기간에 팔 수 있느냐. 환금성이지. 샀는데 안 팔린다면 문제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들어갈 때는 나올 때를 생각해야 된다. 퇴로. 그래서 살 때는 팔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환금성을 봐야 된다. 근데 부동산은 예금이나 주식, 채권 등과 비교할 때 환금성이 낮아서 문제지. 물론 아파트,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토지보다는 건물이, 이 건물에서도 상가보다는 주택도 단독보다는 공동에서도 아파트가 가장 환금성이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환금성이 떨어진다. 건물보다는 토지의 환금성이 더 떨어진다. 건물 중에서도 주택보다 상가 이런 것이 환금성이 더 떨어진다. 주택도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더 떨어진다.
그런 감안해서 투자해야 된다. 안전성, 본전, 원금 회수가 합리적으로 가능하냐 그런 얘기죠. 수익성, 자본이득이라든가 아까 보신 운영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요구한 만큼 충분히 얻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안전성과 수익성은 좋은 편이다. 그 예금이라든가 주식이 있다고 하면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부동산은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편이지. 주식보다는 또 안전성이 좋은 편이지. 근데 환금성이 낮아서 문제죠. 부동산은 예금보다 환금성이 아주 예금은 즉각 해지하면 되니까요. 주식도 바로 팔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은 바로 원하는 기간 동안 시장가치 그 가격대로 팔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지. 환금성이 가장 문제다. 그러나 안전성과 수익성은 괜찮은 편이다 이거죠. 물론 수익성은 주식이 가장 좋죠. 주식은 또 안전성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예금은 환금성 좋죠. 안전성도 아주 좋고 수익성이 아주 낮아서 문제죠. 지금 금리가 1%대인데 그거 보고 투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죠. 부동산은 한 4%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는 수익률이 수익성도 괜찮고 주식에 비하면 안전성도 좋은 편이다. 투자는 원금이 그냥 확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환금성이 낮은 것이 가장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세부적인 것 좀 여러분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투자할 때 고려할 사항, 장단점과 함께해서 방금 설명드렸네요. 다른 사항들은 또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로 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유형별로 투자 전략을 보시는데 토지를 보면 토지는 일단 그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여유자금 가지고 해야 된다는 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동산은 살 때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사야 금리로 나온 것을 좋은 걸 싸게 살 수 있어요. 팔 때도 천천히 팔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팔면은 별로 그렇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쓸모가 큰 것도 아닌데도 임자 만나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천천히 사고 천천히 팔아야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거래를 해야 제값에 팔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다. 근데 토지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토지는 그 땅을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좋은 땅도. 그런가 하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팔면 그 땅이 꼭 필요한 임자 만나면 별 볼 일 없는 땅도 비싸게 팔 수 있고 말이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토지는 또 개발을 해야 가격이 많이 뛰는데 개발하려면 기초자료 다 조사하고 개발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매로 나온 중형, 소형 아파트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 대형은 이제 아무래도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수요가 많지 않죠. 그래서 중소형 위주로 투자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인기 있는 지역에다 투자해야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인기도 없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훗날 팔기도 어렵고 이걸 세뇌져 가지고 임대료 받기도 쉽지가 않다. 따라서 다주택 보유자라면 인기 없는 지역의 대형 아파트부터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고 한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라면 인기 있는 지역의 것으로 그것도 중소형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 번째 문제는 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단독, 다세대, 연립도 투자 대상으로 그 훌륭한 재테크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것은 재개발 정비 구역 또는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래서 개발 수요가 있는 다세대 연립 단독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전체가 노후화가 돼 있어야지 주택
뭐 몇 채가 노후화됐다고 그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역 전체가 노후화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하고, 또 정비 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라든가 지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개발 이익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비싸다면 투자 메리트가 별로 높지 않은 거죠. 개발 이익이 가격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반영이 적게 된 그런 부동산을 사야 되겠죠. 또 이제 노후화됐기 때문에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은 철거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건물이 큰 거, 또 건물이 새 것인 거, 그런 것을 사기보다는 그건 철거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땅만 남게 돼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큰 것으로 사야 된다. 대지 지분, 땅이 넓은 건 사야지 건물이 큰 거, 또 건물이 새 것인 거, 그건 의미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오피스텔 투자 전략을 보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이면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면 결국 2주택, 3주택 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세금을 많이 내야죠. 세법에 의해서도 그 문제가 되지만 또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주택에다가 여러 채 이렇게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상가나 오피스텔은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주택처럼 중과세하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또 뭐 이걸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덕적 비난을 받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에 비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세제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런 상가나 오피스에 투자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임대료를 제때 못 받는 그런 상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량 임차인을 확보가 가능한 그런 그 상가에 투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우량한 그 프랜차이즈 업체 이런 것들로 그 형성이 된 그 특수한 건물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고정 수입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투자할 때 유망하다, 그런 얘기죠. 특히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오피스가, 뭐 오피스텔이, 또 오피스텔보다는 또 상가가 가면 갈수록 경기 변동에 민감해요. 이쪽으로 갈수록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 임대료 수익률에 변동이 심하다, 그런 얘기죠. 그럴 위험이 있다. 민감하다는 것은 바로 위험성을 말하는 거죠. 민감하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으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지만 공실도 생기고 뭐 까딱하면 임대료가 박사가 IMF 때처럼 주지 할 수가 있지만 수익률은 높다. 평균적인 수익률은. 이쪽으로 갈수록 그런 리스크는 공실 뭐 이런 것이 생기는 확률은 낮지만 경기 변동에 둔감하지만 상대적으로, 하지만 평균적인 또 수익률은 낮게 되는 것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리스크가 낮으면 리턴도 낮다. 따라 투자할 때는 투자자는 그 투자 목적도 정해야 되고 또 자신의 투자 성향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고수익, 고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수익, 저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내가 은퇴한 사람이다. 앞으로 이제 뭐 소득을 그게 얻기가 어려워요. 여생도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고수익, 고위험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도 어려워요. 여생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젊은 사람이라면 이제 너무나 젊은 사람이 그렇게 노인네처럼 안정적으로만 투자해가지고는 앞으로 살 날이 50년, 60년 남았는데 부를 극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인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수익이 좀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이제 그 정도는 또 차이가 있겠죠.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좀 위험률이 높아도 평균적인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소득이 재산이 아주 별로 없는 사람은 너무나 또 이게 위험한 데 투자했다가 그것마저 날려버리면 종잣돈이 없어지니까 어려워질 수 있죠. 소득이 낮을수록 좀 안전한 곳에 또 나이가 많을수록 좀 안전한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반대는 또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대학가 근처가 이 오피스텔을 사놓으면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대학교 보면 이제 기숙사를 가끔 자주 지어요. 그러면 기숙사 짓게 되면 갑자기 또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가지고 타격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전반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하철도 있고 버스 정거장도 있는 교통 입지가 양호한 그런 곳이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중에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곳이 상가예요. 상가는 그 입지 상권을 잘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상가는요, 바로 옆에 있는 상가인데도 A 상가는 장사가 잘 되는데 B 상가는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그 동선, 흐름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아무리 그 동선에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동선인지 사람이 거기서 장을 보는 것인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도 버스 정거장이 여기에 있다면, 정거장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는 장사가 잘 되지만 여기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또 지금은 아주 장사 잘 되고 큼지막한 점포이더라도 뭐 그 근처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럼 이제 손님 다 그때 뺏길 거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 상가에 투자할 때는 이런 것에 비해서 입지상권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나 주택 같으면은 뭐 여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상가 같으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가는 투자할 때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석할 것들이 많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매 시장에서 투자 전략이 있는데, 최근에 경매 시장이 아주 그냥 후끈 달았죠. 거기서 그냥 최초 감정가의 100% 넘게 낙찰되는 경우도 지금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이것이 일반 경기까지 파급되기를 전후방 연관 효과를 통해 기대하면서 부동산 부양 정책을 써온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건설 경기가 그 전체 그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정도 된다고 해요. 적지 않은 비중이고, 이것이 또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시멘트랑 철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집을 지어놓으면 뭐 포장도 해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뭐 등등 그리고 특히 건설 경기에서는 이렇게 서민들이 뭐 심한 경우는 막노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해서 먹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서민들을 위해서도 부동산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규제 완화, 경기 부양 정책으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 증가율, 또 가격도 최근에 많이 뛰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매 시장에서 이제 후끈 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경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선수들은 불경기 때 하고 호경기 때는 잘 경매장에 잘 안 가죠. 뭐 중개시장에서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경매시장 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상투를 잡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좋은 물건을 고를 수가 있고, 그래서 진짜 선수들은 경매장에는 이 불경기 때 간다. 호황 때보다는. 어쨌거나 최근에 경매장이 많이 호전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투자 트렌드에 맞춰서 아파트보다는 오피스나 상가 이쪽이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낙찰 대금을 내고도 명도를 못 받아서 내먹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명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말이죠. 또 이제 토지에 투자할 때도 가급적이면 유망한 지역이란 결국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뭐 투기지역 같은 곳일 텐데, 그런 지역이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만약 산다면 별다른 뭐 규제 없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토지를 살려면 이제 그런 토지에 입찰을 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고. 근데 이제 경매는 또 공매와는 달라서 낙찰 대금을 한 번에 내야지 할부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입찰 그 계약금,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하죠. 그 10% 이외에 나머지 90%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그 중에 대출은 얼마를 받고 얼마를 내 돈으로 한다. 이런 사전에 잘 계획을 세우고 입찰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자금 조달 90% 못 해가지고 매수 신청 보증금 10%를 또 날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